5번째 작품은 미라. 미라는 1편, 2편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뭐 미라 3 그리고 스피노프 스콜피온 킹도 있었는데 요거는 뭐 다루지 않겠습니다. 감독은 스티븐 소머즈, 남자 주인공, 브랜든 프레이저랑 여자 주인공 레이첼 바이스. 레이첼 바이스 이분은 그 007 아저씨 현재 그 부인이기도 하죠. 남편이 다니엘 크레이그예요. 미라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제 고대 이집트 파라오 중 가장 영화를 누렸던 세티 1세의 시대. 세티 1세를 모시는 대사제 이모탭과 파라오의 정부 아낙수나무는 밀애 도중 파라오에게 발각되자 파라오를 살해했고, 뒤이어 파라오의 근위대가 들이닥치자 아낙수나무는 자기가 갖고 있던 단도로 자결한다. 피신한 이모탭은 죽음의 도시 하문압트라에서 흑마술로 아낙수나문을 부활시키려 하지만 의식 도중 그 추적해온 파라오의 근위대에게 붙잡혀 실패한다. 이모탭의 승려들은 산채로 미라가 되고 이모탭은 그 홈다이라는 뭐 산채로 석관에 갇혀 영원히 생시체가 되는 끔찍한 극형을 당하여 그 석관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게 그 이모탭의 그 과거 미라가 된 과정이고, 수천 년이 지나 1926년 프랑스 웨인 부대의 장교 릭 오코넬은 하문압트라 유적지에서 지도와 열쇠를 얻지만 술집에서 남동을 부려 카이로의 감옥에 갇히게 된다. 지도와 열쇠는 도서관 사서 에블린과 그녀의 오빠 조나단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만 박물관장이 고의로 지도를 태워버려 난관에 빠지자 하문압트라의 위치를 알고 있는 릭 오코넬을 찾아간다. 릭 오코넬이 여기 주인공 브랜든 프레이저의 극중 이름입니다. 남매는 감옥에서 꺼내주고 하문압트라의 보물을 나눠준다는 조건으로 릭을 감옥에서 빼내고 안내인으로 고용한다. 릭 오코넬 일행은 하문압트라에서 미국인 발굴단에게 밀려 원래 발굴하려던 장소 대신 아누비스상 아래를 판다. 이 과정에서 이모탭이 들어있는 관을 발굴하고 에블린이 미국인 발굴단이 가지고 있던 죽음의 설을 몰래 훔쳐서 읽는 바람에 이모탭이 부활한다. 1편은 이모탭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한 이모탭이 아낙수나문의 뭐 부활을 시도하는 내용이고, 2편은 그 환생한 아낙수나문과 그 세력들이 이모탭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스콜피온 킹의 힘을 이용해서 아누비스 군대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거의 주된 내용이고, 이것도 미라도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만큼이나 좀 모험적 요소가 많고 유쾌하게 볼 수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인디아나 존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풍뎅이한테 쫓기는 씬이 있거든요. 풍뎅이 떼들이 갑자기 몰려와서 막 주인공 일행들을 그 공격하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고, 이모탭이 그 사막의 모래를 이용해서 그 이제 이모탭이 입을 벌리면은 그 거대한 사막에 그 모래 CG가 나서 주인공 일행들을 공격하는 장면, 그것도 좀 유명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근황으로는 여기 브랜든 프레이저 아저씨가 이렇게 많이 늙으셨죠. 좀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세월이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근황을 좀 찾아보니까 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겪으셔가지고 너무 많아요. 이게 뭐 헐리우드 고위급 인사의 동성 성추행으로 인한 PTSD도 왔었고, 그 다음에 미라를 촬영하면서 이미 몸도 망가질 대로 망가졌었대. 무릎 연골 제거, 뭐 성대 수술, 추간판 절제술, 그리고 뭐 이후에 이혼 문제, 본인의 우울증, 뭐 아들의 자폐증 증세 치료하기 위해서 뭐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다는데, 그런 근황들을 밝혀가지고 주의를 좀 안타깝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최근 근황도 알려졌었는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 말고도 요 해당 사진은 그 영화 더 웨일의 촬영을 위해 일부러 살찌운 거라고 하네요. 이 더 웨일의 영화에서는 뭐 연기력 극찬까지 받았다고도 하고, 최근에는 그 거장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신작 영화에도 캐스팅되어서
뭐 다시 한번 뭐 제2의 전성기를 누릴 날도 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라도 아주 재밌게 본 작품이었습니다. 네, 여섯 번째 작품은 맨인 블랙. 맨인 블랙은 뭐 1, 2, 3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그 리부트 작품도 나왔는데 딱 요 1, 2편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베리 소넨필드. 주연은 그 토미 리 존스랑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았고, 맨인 블랙 요원이 된 주인공 에드워드는 윌 스미스죠. 제이라는 이름을 받고 선배 요원 K, 토미 리 존스와 같이 파트너가 되어 외계인과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것이 영화의 줄거리다. 제이와 K는 외계인 정보 수집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여 외계인 무법자 에드가의 사악한 외계인들이 두 은하계의 평화를 방해하고 있음을 알아낸다. 또한 양 은하계의 분쟁의 대상은 보석 속에 존재하는 작은 소우주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렇게 제이와 K는 에드가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결전을 준비하게 되는데 1편은 요런 줄된 줄거리고 1편에서는 그 마지막에 K가 은퇴하게 되는데 2편에서는 다시 MIB의 위기가 찾아와가지고 은퇴한 K를 다시 뭐 복귀시켜서 지구를 구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는 1편에서는 요 바퀴벌레 외계인도 기억에 많이 남고 여기서 제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여기 소형 외계인도 있다. 요런 뭐 아이디어도 좋아가지고 요거는 옛날에도 와 신기하다 막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바퀴벌레 외계인, 여기 사람 모형 조정하는 소형 외계인, 그리고 마지막에 맨인 블랙에서는 요거 가장 좀 유명한 장면. 그 외계인을 본 사람들을 향해서 기억 삭제를 꼭 시켜줘요. 기억 삭제 장치 여기서는 유럴라이저라고 하죠. 항상 외계인을 접한 인터뷰를 한 뒤에 요원들이 꼭 요 유럴라이저로 기억을 삭제시키죠. 요 장면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남네요. 네, 일곱 번째 작품은 서유기 주성치의 대표작 여기 서유기 1, 2편 월광보합 그 다음에 2편 설리기연. 주연은 손오공 역할로 나온 주성치고 그 다음에 여기 당시 그 주성치 영화에서는 항상 콤비로 나왔었어요. 오맹달. 요 배우도 같이 항상 나왔었죠. 줄거리로는 그 지존보의 산적 두목 생활, 그리고 이후 우마왕과 요괴들을 만나 뭐 우여곡절을 겪는 내용, 그렇게 기억나고 2편에서는 그 주성치, 그 지존보 자신이 손오공임을 깨닫고 삼장을 도와 우마왕을 물리치는 내용. 여기서 기억에 남는 장면은 요런 코믹한 장면도 기억에 남고 그 당시 주성치식 좀 코미디가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손오공의 환생 장면. 본인이 손오공임을 깨닫고 다시 그 김고와 다시 관을 쓰게 되는 장면. 요것도 좀 비장한 장면 같아서 그것도 기억에 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서유기에서 설리기연에 나오는 여배우 여주인공인데 자하라는 캐릭터인데 지존보 주성치와 사랑에 빠지는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정말 진짜 미인이다라고 막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여기서 좀 명대사도 있었는데 그 2편에서 명대사라고 나오네요. 월광보합을 이용해 500년 전으로 가서 만난 그 여주인공 여기 자하가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관세음보살 앞에서 답하는 내용. 결국 뭐 사랑을 포기하게 되죠. 결국 이제 손오공의 삶을 선택해서 거기서 명대사를 한번 날렸다고 하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사랑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이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 그리고 그걸 잃고 나서야 크게 후회했소.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이 뒤에 만년으로 하겠소도 그 중경삼님 대사 패러디한 대사래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 이게 아마 그때 금성무가 했던 대사인데 그것도 패러디한 거라고 하네요. 주성치도 이 당시 엄청 유명했었죠. 나홀로 집에 1편, 2편, 1, 2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영화이자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나홀로 집의 시리즈입니다. 주연은 맥컬리 컬킨, 케빈 역. 감독은 크리스 콜럼버스라는 감독이 이제 제작을 맡았다고 하네요. 1편에서는 큰아빠네 가족을 포함
온 가족이 프랑스 파리의 친척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케빈만 집에 남게 된 상황에서 도둑들을 혼내주는 내용. 이게 1편의 거의 주된 내용이고 2편은 부제, 뉴욕을 헤매다. 뉴욕을 배경으로 플로리다로 원래는 크리스마스 휴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공항에서 아빠를 착각한 케빈은 의도치 않게 뉴욕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서 그 1편에서의 그 탈옥한 도둑들을 다시 만나서 악당들을 혼내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죠. 기억나는 장면으로는 이제 뭐 도둑들을 혼내주는 장면으로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 1편에서는 여기 이렇게 케빈이 아빠의 로션을 바르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씬이 좀 유명했었어요. 로션 씬. 그리고 2편에서는 좀 스케일이 커져가지고 아예 뉴욕 배경으로 의도치 않게 뉴욕으로 도착하게 되면서 뉴욕 호텔 그 플라자 호텔에서 먹는 장면들이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오죠. 그게 플라자 호텔의 실제 주인이라고 하네요. 저는 몰랐는데. 그리고 거기 호텔의 그 직원들 케빈이 녹음기와 테이프 이용해가지고 호텔 직원들 골탕 먹이는 장면도 좀 기억에 남고 90년대 미국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부유하고 뭐 자유로운 분위기 그리고 뭐 케빈이 그 택시 타면서 다리 건너는 장면 그것도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 저희도 재밌게 본 그 나홀로 집의 시리즈도 여기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과 아동을 편애하고 방치하며 무관심한 어른들에 대한 비판, 풍자가 잘 드러나 있다. 서로의 부재 속에 외톨이가 되어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사랑을 깨닫게 된 케빈과 선입견 등으로 인해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인 말리 할아버지가 유대를 통해 서로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말리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가족과 다시금 함께 하게 되는 감동적인 요소를 삽입했다. 1편에서는 흥행한 게 전 세계 특히 미국 본토에서 흥행 대박이 터졌다. 당시 미국에서만 2억 8천만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렸는데 주라기 공원에 밀려나기 전까지는 미국 역대 흥행 3위까지 갔다. 참고로 당시 미국 역대 흥행 1위는 E.T., 2위는 1997년에 개봉한 스타워즈 에피소드 4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리고 타이타닉이 개봉하기 전까지는 겨울에 개봉한 영화들 중 역대 흥행 수입 1위를 기록했었다. 9번째 작품은 이것도 유명한 고스트 버스터즈 1편, 2편. 감독은 아이반 라이트만이라는 감독이고 주연 배우로는 빌 머레이, 그 다음에 댄 에크로이드, 그리고 여주인공 여기 에이디언 그 히로인 누님 그 시고니 위보도 출연하셨죠. 1편에서의 주된 내용은 고스트 버스터즈를 결성하는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유령들과 그 마시멜로맨과의 전투 그리고 2편은 그 박물관의 초상화 빌런 그 유령들을 소탕하는 그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고 그 인상 깊은 장면들은 확실히 여기 그 고스트버스터즈는 아직도 이런 슈트들이 기억에 남죠. 이런 코스튬 그리고 여기 그 유령들을 소탕하는 그 장치 아까 프론트팩 장비를 들고 막 빔을 쏘잖아요. 그 장면도 너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백투더퓨처의 드로리안과 같이 조금 여전히 인기가 많은 고스트버스터즈 차량 요것도 아직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고스트버스터즈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가 많아서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흥행으로는 1편 3천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져 북미에서만 무려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대박을 벌어들였다. 2편은 전편의 반타작에 그치면서 3편의 제작이 무기한 보류 2편은 평이 1편에 비하면 낮긴 해도 그럭저럭 괜찮은 퀄리티였었는데 하필이면 개봉 시기가 그 배트맨과 겹치는 바람에 기대 이하의 흥행에 그쳐버렸다. 배트맨은 당시 온갖 신기록을 세우며 흥행에 대성공했다. 이 당시 배트맨이 제가 그 나무위키 검색해보니까 그 1편 오리지널 팀버튼 감독의 그 배트맨 그 마이클 키튼 배우가 주연으로 맡은 그 배트맨이 동시에 그때 개봉해가지고 2편이 흥행을 많이 못했었다고 하네요. 네, 마지막 10번째 작품으로는 그 매트릭스 시리즈 1, 2, 3편. 감독은 이제 워쇼스키 형제. 당시엔 워쇼스키 형제였죠. 지금은 좀 자매가 됐지만, 주연은 우리 영원한 멋있는 형님 키아누 리브스. 그 다음에 그 휴고 위빙.
나머지 모피어스 배우가 로렌스 피시번인가? 그리고 뭐 캐리 앤 모스, 트리니티 역을 맡은 여배우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영화에 대한 그 시놉시스는 이것도 터미네이터랑 좀 비슷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조금은 다르지만 미래 AI가 지배하는 세계,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만들어낸 인공자궁 안에 갇혀 AI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고 AI에 의해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한다. 인간들은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에 따라 평생 1999년 가상현실을 살아간다. 매트릭스 밖 가상현실을 꿈에서 깨어난 유일한 인간들이 생존해 있는 곳. 그곳엔 AI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인간으로 알려진 모피어스와 그와 더불어 AI에 맞서 싸우는 동료들이 있다. 그들은 광 케이블을 통해 매트릭스에 침투하고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응용해 자신들의 뇌세포에 각종 데이터를 입력한다. 그들의 당면 목표는 인류를 구원할 영웅, 그를 찾아내는 것. 그 영웅 그가 이제 여기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죠. 1편에서는 모피어스와 동료들이 찾은 그 네오의 구원자로서 각성하는 내용이 나오고 2편의 리로디드는 시스템에 대항하기 위해 키메이커 구출이라는 위험한 임무를 감행. 그리고 스미스 요원이 네오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으로 시스템에 불복종하게 되고 그 결과 삭제될 위기에 처한다. 이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 계속 네오를 추적한다. 한데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인간성을 어느새 자기 자신도 갖게 된 스미스 요원은 복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게 이 편의 좀 주된 내용인가 봐요. 제가 봤는데도 좀 기억에 남지도 않고 너무 좀 이게 매트릭스에 대한 내용이 좀 이렇게 심오해가지고 당시는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3편은 기계들이 인류 말살을 목적으로 시온으로 대규모 침공해오자 인간들은 인류의 생존과 미래를 위하여 처절한 결사항전을 벌인다. 네오와 트리니티는 일찍이 그 어느 인간도 가본 적이 없는 세계, 기계도시의 심장부로 돌입한다. 그곳에서 기계들의 지도자 데우스 엑스 마키나를 만나 파멸 직전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던지는데 이게 3편의 주된 내용입니다. 매트릭스에서 기억나는 장면은 여기 1편에서 좀 가장 유명한 장면이죠. 아직도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하시는 장면 중에 여기 네오 이전 앤더슨이 모피어스의 제안에 알약을 선택하는 장면. 빨간 약 먹을래? 뭐 파란 약 먹을래? 그 진실을 말하게 되는 그 장면이고 이것도 엄청 그때 유명한 장면이었어요. 네오가 스미스 요원의 총알을 피하는 장면. 그리고 여기 사진엔 제가 안 넣었는데 그 여주인공 트리니티의 360도 카메라 회전하면서 하는 그 공중 발차기, 그것도 액션 장면 중에 엄청 유명한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네오가 그 진실을 맞이하게 되는 좀 충격적인 그 장면. 저도 이 장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인간들이 다 여기서 설명하는 인공자궁 거기서 다 이렇게 양분으로써 막 수천 개씩, 수만 개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일렬로 막 배치되어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좀 기억에 남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스토리와 그 속의 철학과 메시지, 센세이셔널한 시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다. 여러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무술 영화, 홍콩 누아르 영화의 시각 요소를 SF 장르와 결합하여 독특하고 인상적인 장면들을 보여준다. 개봉 당시에는 2, 3편이 1편의 완성도에 못 미친 아쉬운 후속편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시리즈 완결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재평가를 받아 1편만큼이나 2, 3편의 존재의 의의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매트릭스 2, 3편에서 CG 액션 영화의 코드가 정립되어 21세기 슈퍼 히어로 영화의 시발점이 되었기 때문이다. 슬로우 모션의 활용, 격투 장면, 비행 장면과 비행 전투 장면, 슈퍼 히어로 랜딩까지 스턴트나 CG가 들어가는 액션 영화라면 여지없이 모두 매트릭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2019년에는 8월에 시리즈 주연들이 모두 복귀하는 매트릭스 4 제작을 발표했고 2021년 12월 22일 매트릭스 레저렉션이 개봉했으나 이전의 3부작에 비해 흥행과 비평 모두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1, 2, 3편, 4편까지 나중에는 볼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화두가 된 아까 터미네이터와 같이 AI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도 있겠다. 라는 뭐 생각도 들고, 그에 기반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에 좀 보면 또 흥미로운 영화가 되지 않을까. 터미네이터랑 이 넷플릭스 시리즈는. 두 영화는 한번 다시 볼만할 것 같네요.